홍홍홍홍홍. 예, 재무관리 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40대 자녀 양육 학령기 편을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김홍 강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8가지 콘텐츠를 말씀드릴 텐데요. 40대 재무관리 시작하기, 그리고 지출관리, 대출관리, 그리고 보험, 연금관리, 주거관리, 저축투자를 위한 자산 늘리기, 숨통 트이는 지원제도까지 총 8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40대 재무관리 시작하기입니다. 재무 설계가 뭔지, 투자가 뭔지, 재테크가 뭔지 이런 부분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와 재무 설계를 여러분들은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게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돈을 불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돈을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할까요? 필요할 때 돈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재무 설계입니다. 재무 설계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재무 설계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각각 그 필요한 요소의 시기에 필요한 돈을 꺼내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재무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테크보다는 저희 40대 분들은요, 재무 설계라는 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 양육과 노후 준비를 함께 추진해야 될 시기가 40대입니다. 소득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저축 여론도 큽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커가면서 따라서 자녀에 대한 지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곧 소득 감소가 예상되죠. 50대에 넘어가서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든지 혹은 예상치 않는 퇴직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저축 여력도 크고 자녀들에 대한 지출 부담이 커질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따라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향후를 위해서 10년, 20년 뒤 혹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0대 기혼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들의 소득 기준이 한 577만 원 정도 됩니다. 지출은 319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액이 45% 정도 납니다. 소득 대비해서 지출 항목들을 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기초 체력을 잘 키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대 재무 설계의 목표는 뭐냐? 늘리는 겁니다. 뭘 늘리는 거냐? 저축을 늘려야 됩니다. 저축이라는 항목 안에 주식, 펀드, 부동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을 하든 펀드를 하든 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저축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저축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출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험료는 얼마 나가는지, 현재 주거 관련된 비용들은 얼마 나가는지, 내가 노후에 필요한 비용들은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산해 보면 지출 관리도 하고 대출 관리까지. 그래서 지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출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한테 필요해? 물건 살 때 우리는 싸면 많이 사려고 해요. 비싸면 필요해도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보다는 여러분들 꼭 나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내가 사느냐,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한 번은 꼭 짚어줘야 됩니다. 물건을 살 때는요, 싸건 비싸건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벌어서 40대들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보니까요, 월 평균 소득이 한 577만 원인데 그 중에 소비에 319만 원, 약 55%가 나가고 저축이 118만 원, 부채 상환에 49만 원, 9% 정도입니다. 그리고 남는 자금이 한 91만 원 정도의 16%가 남는데요. 이 남는 자금은 비상 예비 자금으로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요, 수입과 지출은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나누시려면요, 수입 통장 따로, 지출 통장 따로, 남는 돈은 비상 예비 자금 통장에 요 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됩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지출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챙길 수 있고, 그 지출이 많은지 적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내가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출은 주로 교육비입니다. 자녀 교육비가 약 94만 원 정도 되고, 식비에 65만 원, 용돈에 32만 원, 주거비, 교통비, 여가, 공과금,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지출 현황들을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요? 얼마를 벌어서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 혹은 잘 썼는지 아니면 그렇게 쓰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벌어서 얼마 쓰는지를 아시려면 가계부를 쓰시는 겁니다. 가계부를 쓰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가계부를 쓰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지출을 여러분들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지출 내역들을 쓰시게 되면 그 지출 내역에 따라서 옆에 내가 한 달에 월 얼마를 지출하겠냐 예산을 작성해서 그 예산 항목을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산 항목을 적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출이 괜찮냐는 것들을 살펴볼 땐 첫 번째 가계부를 쓰는 것, 두 번째는 조정할 수 있는 지출을 찾는 것,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예산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여야 할 지출을 어떻게 찾느냐?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이 있습니다. 매월 공과금, 핸드폰 요금 이런 비용들은요. 달달이 나가는 비용이 비슷합니다. 이달에 핸드폰 요금 얼마 쓰셨어요? 소액 결제 없으면 핸드폰 요금은 똑같습니다. 인터넷 요금 얼마예요? 똑같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다 비슷합니다. 보험료, 월세, 자녀 교육비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나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정 지출이라고 합니다. 고정 지출은 그냥 그대로 그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변동 지출이 문제입니다. 변동 지출은요, 들쑥날쑥합니다. 제가 이번 달 안에 경조사비가 얼마 나갈지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번 달 건 계산하지 못하지만 지난달 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6개월치, 3개월치를 전체적인 금액을 계산해서 3이나 6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요, 전체적인 지출에 합산해서 개월수로 나누게 되면 평균을 만들어서 월 지출화 시킬 수 있습니다. 고정 지출은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변동 지출은 3개월, 6개월, 1년치를 다 더하셔서 개월수만큼 나누셔서 월 지출화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합산하고 보험료, 저축, 남는 금액까지 다 합치시면요. 한 달에 여러분들의 지출이 얼마인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들이 교육비는 16%, 식비는 12%,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거비는 9%,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면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나서, 우리 집에 외식을 이렇게 많이 했구나. 외식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갔지?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한 달에 외식은 몇 번을 해야 되는 게 정답일까요? 정답!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냐? 한 달에 외식비를 얼마 쓸 거냐라는 겁니다. 15만 원, 20만 원 금액을 정하셔야 됩니다. 횟수 상관없습니다. 1일부터 말일 사이에 외식을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식비를 얼마 사용했는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혹시나 25일이나 한 30일 사이에 돈이 남았다 치면 그 금액으로 비싼 거 사 드셔도 됩니다. 아니면 남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이 금액들을 사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축은요, 혼자만 잘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4식구다, 4명이 다 잘해야 됩니다. 4명 중에 3명만 잘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 혹시나 저축하지 못하거나 어떤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배달 음식은 2주에 한 번 혹은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려면요. 쇼핑 목록을 미리 적는 필요도 있고 혹은 이번 주는 쇼핑 없는 날이야. 아니면 지름신 통장을 하나 따로 만드셔서 지름신 통장에 잔고가 비어 있으면 사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혹여나 음식 재료를 너무 많이 샀다. 냉장고 파먹기 들어보셨죠? 그죠? 아니면 장 보는 금액은 한도를 정하시는 거예요. 3만 원, 5만 원. 그러면 진짜 필요한 것만 사든지 아니면 그날 그 주에 가장 먹고 싶은 음식만 재료를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나쁜 습관을 개선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상 예비 자금 모아 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갑자기 아플 수 있어요. 갑자기 출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 폐업 혹은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아플 때 대출 받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금융상품 중도 해지하시면 손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비상 예비 자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혼자 벌면 6개월치, 함께 벌면 3개월치입니다. 전체 수입의 6개월, 3개월치의 금액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금방 준비하실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차근차근 차곡차곡 시작. 차근차근 차곡차곡. 왜 그러냐? 여러분들 비상 예비 자금은 3개월치면 900만 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한 달 만에 마련하겠습니까? 매달 나가는 지출도 있는데요. 그래서 길게 보시는 거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비상예비자금은요, 모일 때부터 든든해지고 나중에 다 모이면 그거보다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비상예비자금은 꼭 필요합니다. 대출 관리는 또한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평소에 신용관리를 잘하고 적정 대출 상환 규모를 유지하자. 그러면 대출 관리 어떻게 신중하게 합니까? 안 빌리면 됩니까? 안 쓰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현재 내 대출이 얼마인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총계를 보니까 40대는 한 1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30대보다 한 2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근데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를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고 신용카드 관련된 대출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자녀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나 어떤 교육비를 쓰면서 카드 지출이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신용카드 꼭 써야 됩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시면요. 카드값 빠져나가는 통장에 따로 적립을 해 놓으시는 분만 신용카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거나 현금을 사용하십시오. 그러시면 신용카드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을 어느 정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환 규모도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대출 상환 총액이 소득의 25% 미만이다. 소비성 대출 상환액은 소득의 8% 이하이다. 주거 관련 대출 상환액은 소득의 20% 이하이다. 이거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출은요, 안 하면 좋지만 대출을 했다 치면 빨리 갚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입 지출 내역들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소비성 대출이 많아지면, 지출이 많아지면 이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사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계획해서 구매를 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내가 대출 금리가 다른 금리보다 높다. 은행에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요구는 하실 수 있지만 들어주는 건 은행입니다. 낮춰줄 수도 있고 거부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으시면 금리 인하 요건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은행에다가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대출을 만들지 않는 생활 습관이 필요한데요. 평소에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앞에 말씀드린 비상예비자금, 실손 의료보험을 가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을 이용하시면서 연체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이용료나 공공요금들은 자동이체를 하거나 매월 잘 챙겨서 납부를 하시면요. 여러분들 신용등급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보험 얘기를 제가 해드릴 건데요. 보험은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보험이 나한테 필요하냐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이 보험을 잘 가입했냐? 이 보험 좋아요? 라고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이 나한테 필요하려면 사전에 살펴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첫 번째는요, 가족력입니다. 암보험을 드시려면요, 우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술, 담배,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보험 왜 가입했냐라는 질문을 하면 가장 첫 번째로 혹시나 라는 대답을 많이 하세요. 저는 보험 반대론자가 아닙니다. 보험은요,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만요. 그래서 보험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나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시려면 여러분들 내 보험 찾아줌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내 보험 다 보여 이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셔서 조회하시면요. 현재 내가 가입한 보험 내역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은 어디서 할까요? 보험 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40대의 보험 가입 원칙은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자 이겁니다. 필요한 보험이 가장 필요한 보험은 뭡니까? 혜택은 똑같은데 싼 보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혜택의 싼 보험을 어떻게 찾을 거냐?
비교해보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보험들은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는 보험이 저렴하고 쌉니다. 실비보험과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냐, 그리고 암보험이 필요하냐, 혹은 3대 질병이라 그래서 뇌혈관, 심장질환, 암, 물론 암이 제일 많은 발생 빈도를 가지지만 암보험과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에 관련된 보험이 필요하다. 가족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고 술, 담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많이 드시거나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니까요. 보험을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종신보험이 좋아요? 정기보험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나오는데 종신보험은 언제든지 지금 죽어도 5년 뒤에 죽어도 80세에 죽어도 100세에 죽어도 꼭 한 번은 사망보험금을 받습니다. 정기보험은요, 내가 정해놓은 기간까지만 보장을 받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쌀까요, 보험료가? 정기보험이 쌉니다. 그런데요, 이 보험을 왜 가입해야 되겠냐는 거죠. 제가 가족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동네 어르신들보다 오래 사셨어요?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망보험금 나오는 보험은요, 일찍 받는 게 유리할까요? 늦게 받는 게 유리할까요?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험금 많이 받는 게 나으니까 당연히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은 일찍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찍 죽어야 될 거냐? 이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일찍 사망할 확률이 높냐 낮냐를 따져보자는 거죠. 가족력과 술, 담배, 스트레스 이런 상황들을 따져보시면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에 관련된 부분이나 뇌혈관 질환, 심간, 심장 질환은요, 보장 범위가 다 다릅니다. 암은요, 일반암과 고액암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액암과 일반암을 나누지 않고 암에 걸렸을 때 보장을 받는 보험이 있으면 그게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뇌출혈, 뇌경색, 합쳐서 뇌졸중, 보장 범위가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험 증권 살펴보시면요, 지금 가입한 보험들은 대부분 뇌출혈만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가족력 중에 뇌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보험을 가입하셔야 돼요? 뇌출혈보다는 범위가 더 넓은 뇌경색, 혹은 둘 다 해주는 뇌졸중, 전체 뇌혈관 질환을 해주는 뇌혈관 질환을 보장받는 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심근경색,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어느 게 범위가 제일 넓을까요? 허혈성 심장질환이 제일 넓습니다. 가족력이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요, 급성심근경색도 아니고 일반 심근경색도 아니고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관련된 질병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력 있는 분들은 이런 보험들을 좀 챙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실비보험은 다른 거랑 합쳐져 있는 종합형 실비보험보다는 단독형으로 실비보험을 가져가시는 게 상대적으로 저렴한데요. 근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한 50세, 55세 이렇게 넘어가면 가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팔지 않는 게 아니라 가입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그래서 좀 젊은 기간 동안에 건강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 좀 챙겨가지고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요, 보장과 적립되는 부분이 있는데 적립되는 부분들을 포기하시면 내는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도 실비보험이, 실손의료보험이 있고 어린이 보험이 있는데요. 어린이 보험은 아이들이 어릴 때 다치는 항목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치아라든지 골절, 화상, 식중독, 교통사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자녀들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한 저축성 보험. 생각했던 것만큼 교육비가 올라가는 것만큼 많이 수익률이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차라리 그냥 차근차근 차곡차곡 교육비를 위해서 저축을 해 나가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은 수익이 나지만 수수료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 가정에 필요한 보험이 어떤 거냐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